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4년 전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랑은 20대 중반 때부터 연애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 후배가 저에게 자기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유독 한 여자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는 후배에게 이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미친 듯이 졸라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내는 사진으로도 첫눈에 반했었지만 실제로 만나고도 더욱 제가 더 반했었죠. 외동딸로 금지 오겹으로 자란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여자인 게 흠이긴 하였지만 그만큼 저밖에 모르는 바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항상 멋진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귈 때부터 노력도 참 많이 했어요. 가끔은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허세도 부리며 큰돈도 대출받아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할 때 돈이 모자라 저희 집에만 대출 사정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엄청난 욕을 먹게 되었죠. 무슨 선물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하냐면서요. 그래도 저는 그만큼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런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았었겠지만 순진한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제가 모자란 남자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기 싫었었거든요.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처갓집에도 제가 그렇게 잘난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다 해놨었고 그래서 처갓집에 처음 갈 때 정말 부담 반 기대 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해놨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저는 대기업의 하청 계열사였어요. 그저 아내에게는 대기업 계열사로만 말을 해놨던지라 아내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실제 월급은 대기업 본사에 비하면 반 수준에 미치는 금액이었고 실제로 그 정도 월급은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적은 수준에 해당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간혹 생기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순진한 아내와 달리 장인어른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시며 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서 딸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무 조건이 좋은 것 같진 않다고 말씀하셨고 제 연봉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걸 상세히 들으시더니 그만하면 됐다고 내가 걱정했던 건 사실 분수에 안 맞게 자네가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무리해서 해준 게 걱정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자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이해는 간다며 앞으로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시더군요. 그날 장인어른과 정말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른은 저에게 사람 하나 좋은 게 참 마음에 든다며 딸아이는 사실 자네도 알겠지만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지만 정말 앞으로도 내 딸을 잘 보듬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정말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본가에서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주셔서 저희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명의의 집까지 한 채 장만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장인어른이 딸에게 따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내는 저에게 먼저 말하기를 우리 돈 모아야 되니까 앞으로 기념일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자며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고요. 그때부터 사실 돈 나가는 지출이 확 줄어들었고 이만하면 살만 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부담감과 책임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딸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니 이건 뭐랄까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암울함이 순간 몰려왔습니다. 저희 두 부부의 기본적인 생활 빚도 있는데 그나마 작은 월급 쪽에서 아내랑 한 달에 한두 번의 외식도 하고 평상시 먹는 것 별로 안 아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마트를 가게 되면 장도 크게 보고 음식이나 간식들을 쌓아두며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산후조리원부터 돈 들어갈 게 정말 많더군요. 제가 낳은 소중한 자식이다 보니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평범하게 그냥 사치도 안 부리고 생활해온 아내 보고 앞으로 딸아이 때문에 돈을 더 줄이자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사치라도 부렸다면 그런 거라도 줄이자고 했을 텐데 가뜩이나 평범히 생활하던 아내가 한 번은 제가 넌지시 아이를 핑계로 아내에게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돈 모으는 거에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조금씩만 덜 쓰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여기서 식비라도 줄이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는 말에 저 역시 아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결정했던 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예전부터 제안이 오던 업체로 이직하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그곳에서 다닐 때는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만행들이나 접대 같은 것들이요. 회사 이직하기 전에 그 전 회사에서는 월급은 비록 작았지만 근무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밥을 먹자, 술을 먹자고 했어도 그저 부담 없이 항상 거절하고 그랬었거든요. 즉, 당시에는 제가 거절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니 돈은 계열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제가 직접 접대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이라도 못 따오면 몇 년 못 다니고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몰래 뒷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게 여기서는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회사는 걸리면 경고받고 심할 때는 잘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겁이 나서 그런 식사 자리에 한 번 나간 적도 없는데 여기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뒤로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게 되었든 갑질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 되자 접대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저는 원치 않던 회식을 하게 되고 접대를 하게 되자 매일매일 집에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포도당 주사도 맞아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기존 간 수치의 7배에서 8배 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가족에 신경 쓰는 시간보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아내도 초반에는 많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와 월급 때문에 좋아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제가 새벽에 들어오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접대 자리라 보니 여성분들과 동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내에게 사전에 인지를 시키려고 말을 했으나 아내는 저에게 오히려 더럽다는 둥, 자기도 그러면 바람을 피울 거라는 둥 폭언을 내뱉으며 저를 더욱 힘들게 했었죠. 그런 아내는 제가 이직한 것도 몰랐던지라 갑자기 제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걸 절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급기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간 아내는 장인어른께서 설득해 주셔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을 정도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선만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한 적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건을 따내면 회사에 몇 년치 공사를 따내게 되는 거라 성과금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다만 문제라면 담당자가 정말 더럽게 갑질하던 놈이라는 악명이 높은 것이었고 그놈 앞에서는 무조건 그냥 노예처럼 빌빌거려야 했습니다. 그놈은 접대 자리 붙어도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런 걸로 꼬투리 잡던 아주 더러운 놈이었던지라 접대 장소도 처음부터 1인분에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소고기집으로 장소를 잡아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래처 담당자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여 하지도 않는 담배를 사와서 그놈에게 불을 붙여주고 했더니 갑자기 제 뺨을 톡 치면서 참 애쓴다고 비웃듯 말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답했더니 지금 그래서 애쓰는 게 기분 더러운 거냐며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장난삼아 톡톡 건드리는 제 뺨을 때리는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기분이 더럽다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제 뺨을 철썩하고 때리면서 욕을 내뱉는데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번 건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저희 아내와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뺨까지 때리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놈은 그게 더 흥분되고 재미있었는지 큰 소리를 치면서 저를 또 때리더군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이서방 하며 장모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장모님이 식사를 하러 오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러자 이 자식이 술이 좀 되었는지 장모님에게 짓거리면서 말하기를 이런 자존심도 없는 놈이랑 결혼한 딸은 안 봐도 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장모님이 그 말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남의 뺨을 그렇게 때리냐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저 같은 인간 자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줌마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당신 사위랑 딸 한순간에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 자식을 보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계속 참아왔던 인내심이 순식간에 나와서 그놈에게 달려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놈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날리고 있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다 같이 가게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먼저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었기에 쌍방 폭행이 되었고 인격 모독 말까지 인정받아 경찰서에서는 별일 없었으나 그놈은 빨리 합의하라고 아니면 내가 니놈 반드시 잘리게 만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장인어른 덕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처가에서도 제가 회사를 옮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 장인은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들었다며 다음날 저를 저녁에 불러내어 식사 자리에 한 분을 부르더군요. 바로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데리고 나오신 분이 바로 그 건설사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그놈이 해왔던 갑질에 대해서 듣더니 건설사 사장님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썩은 놈인지 몰랐다며 회사와 트러블이 있던 그놈을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더군요. 당연히 그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겠죠. 저와의 폭행건은 아예 문제도 되지 않았을 수준으로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그놈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으며 그렇게 회사에서 갑질하던 그놈은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를 달래주었고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저한테 갑질한 그놈 자리에 제가 대신 스카우트제의가 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 위상도 업계에서 나쁘지 않아 저는 접대 자리도 제가 거절하고 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쪽에 신경 쓸 것도 없이 정말 일만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위치다 보니 일의 성과가 많이 올랐다며 사장님께서 직접 성과금과 칭찬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일이 이처럼 풀리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아직 얼떨떨합니다만 그저 항상 처가에 감사하고 제 일상생활 매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 남편은 40살입니다.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인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돼서 저녁 시간만 되면 주문이 많이 밀려왔죠.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하필 평소와 달리 배달이 더 많이 밀려 있었고 아빠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급하게 배달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정말 고마웠죠. 그때 늦은 시간이었고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그곳이 하필 인적이 드문 곳이라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무릎이 골절이 돼서 후유증이 남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남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답을 해드리려고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냐고 물어봤고 나중에 밥 한 끼 먹게 해달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후 저희 매장에 한가할 시간쯤에 직원 몇 분이랑 찾아오고 식사 함께 하고 들어갔어요. 식사가 다 끝이 나고 결제하려고 하길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끝까지 결제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이 남자와 인연이 닿으면서 그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자주 찾아와 끼니를 해결했고 매번 올 때마다 엄마는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배달 전문인데 아빠 몸이 회복이 덜 돼서 배달을 하지 못해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돈은 필요 없고 식사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면서 그날 당일 배달 주문을 받으라며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도 당황했지만 워낙 주문이 많이 밀려있고 급한 나머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일이 밀리지 않게 해결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너무 고생하는 듯 해서 아빠는 회식을 권했고 횟집에서 꽤 고가의 횟감을 시켜 소주 한 잔에 그동안 궁금했던 걸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잠시 일을 쉬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나이 같은데.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데 건물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이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사모님께서 맛있는 밥만 차려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덤덤하게 저희가 하는 질문에 숨김없이 대답을 해주는 모습에 아빠를 구해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시간이 한가한가 생각하며 빤히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회피했네요. 조금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남자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분들과 통화를 나누듯 바빠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다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웠지만 한 달 뒤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해서 일할 사람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정말 아무런 보수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며 다음 날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매장에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았죠. 저희와 인연이 닿았던 대식씨였고 저녁에 회식을 하려고 하니 전석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는 바쁘게 테이블 세팅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자리에 앉아 저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길래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한 상태로 들어오는 손님들께 인사를 하며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대식씨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회식을 즐기고 있는 직원들과 묵묵히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에서 진짜 사장의 느낌이 물씬 풍겨 보였어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런데 생각보다 덩치가 있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길래 어두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대식 씨의 얼굴 표정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회식이 끝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나 회식 자리가 끝이 나고 너무 늦게 마무리해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말을 건네왔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나 봐요. 몇 달 만에 와서 얼굴 좀 뵙고 싶었는데 다쳤던 무릎이 많이 쑤신다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어요. 요 며칠 무리하셨거든요.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음식 맛도 좋다고 앞으로 회식은 여기에서만 하자고 난리던데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편하게 식사했네요.
저희가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마 몇 달 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사모님, 오늘도 변함없는 음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배달도 되거든요. 대식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물류 쪽 일을 한다고 대충 얘기를 흘리면서 밖에서 부르는 직원들의 손짓에 급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자리를 치우며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엄마는 대식 씨가 참 마음에 든다며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뭘 봤는지 아직까지 미혼인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랑 둘이서 꽤나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저보고 마음에 있으면 둘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다리를 놓아주시려고 계획까지 하고 계신 걸 보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남자 중에 인성 바르고 제일 괜찮아 보였죠. 그렇게 뒤에서 엄마의 노력 끝에 저희 둘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첫 만남이 좋았기에 서로에 대한 인상도 좋게 다가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식 씨가 일하는 곳도 가보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두운 곳이 아닌 직원분들 모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곳이었어요. 회사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직원분들 점심 식사하라고 엄마는 음식 배달까지 시켜주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대식 씨를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불렀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없나? 지금까지 좋게 만나고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도 아니고 말일세. 조만간 결혼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저도 세희 씨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희 씨처럼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 버려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시선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망설인 거고요. 제 마음을 꺼내놓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왔어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허락해 주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자라온 대식 씨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아팠던 마음 위로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대식 씨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동의했고 결혼식 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함께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다음 날이었어요. 대식 씨가 저희 식당에 와서 다음 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도중 이상하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고 대식 씨가 거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다며 엄마는 잠시 살펴보러 간다고 자리를 비웠었고 대식 씨는 배관이 녹아 막힌 것 같다며 업체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해봤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라 전화 연결이 되는 곳은 없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도 밸브를 조절하는 창고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없었습니다. 다시 매장에 들어와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대식 씨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상황을 물어보길래 엄마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상수도 밸브 조절하는 곳에도 가봤지만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대식 씨가 찾아보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대식 씨까지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니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너무나 걱정돼 밖으로 나가 건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옥상에 불이 켜져 있길래 늦은 시간이었고 아무도 옥상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해서 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물탱크 뚜껑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어두운 곳을 핸드폰 플래시로 비치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대식 씨는 엄마를 목마 태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위로 올라오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하늘에 감사하다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자 대식지는 그러다 같이 빠질 수 있다고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며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대식씨는 엄마를 목마 태운 상태로 얼굴이 잠겼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버티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긴 파이프를 잡을 수 있게 넣어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식씨를 보니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지 대식씨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구조대가 올라왔고 엄마와 대식씨를 손쉽게 끌어올려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엄마와 대식씨는 서로 살았다며 격한 포옹을 하며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서로 이리저리 살폈고 구조대원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물탱크 안에 둘 다 들어가게 된 건지 물어보니 엄마가 처음 옥상에 올라가실 때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어 닫으려고 올라갔는데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서 죽은 상태로 배관을 막고 있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로 고양이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다가 몸이 반쯤 들어갔을 때 균형을 잃고 빠졌다며 한참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도중 대식씨가 물탱크 안에 빠져있는 엄마를 보고 끌어올리려 했지만 물이 몸에 젖어 있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고 119에 전화를 하려 했으나 손이 물이 묻은 상태라 핸드폰이 미끄러지면서 물탱크 안에 빠졌고 급한 마음에 대식씨가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목마 태우고 버티고 있었다네요. 대식씨가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했고 또 한 번 대식씨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녹초가 된 저희는 다음날 결혼식을 위해 일단 매장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끝이 났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대식씨는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위안 삼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해준 밥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며 매일 점심 식사는 직원들과 함께 저희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인연이 저희 가족을 2번이나 구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6개월 이후에 태어날 우리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저희 식당으로 모두 초대하고 싶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고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후에 있는 결혼을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위에 오빠가 2명 있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오빠네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1명씩 있습니다. 오빠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역시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나날입니다. 저는 막내니까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딸이 귀한 집이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며 친척들, 오빠들까지 엄청 저를 예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집은 제가 막내고 하니까 신경 써서 보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 전까지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오빠는 이때까지 모은 돈이 3천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놀랬습니다. 오빠 나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오빠는 올해 32살, 저는 28살입니다. 4살 차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궁합도 안 보는 4살이라며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저만큼밖에 못 모아나 싶네요. 각자 집에 손 벌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소갈이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받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불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금이야 오기야 저를 길러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왠지 부모님께 죄송한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부모님이랑 저희 오빠들이 고생하지 말고 받으라고 계속 설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빠들은 전부 학교 장학금 아니면 벌어서 다녀서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저는 몇 번 집에서 해줬거든요. 또 막내딸이라고 오빠들보다 항상 용돈도 많았고 부모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 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한 달 전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남자 32살에 3천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달에 300 정도 벌면서 혹시 시댁 살림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모로 걱정하시니 제가 우리 둘 버는 액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며 상황을 무마시켰죠. 상견례 했을 때부터 결혼식 장소며 규모며 티격태격하고 저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빠 믿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2천을 요구하더군요. 사실 정말 당황했습니다. 집도 안 해주시는데 솔직히 2천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솔직히 2천은 너무 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놨는데 오빠가 장남이니까 친척들한테 할 건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어려우니 집 파는 것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 것이었는데 받을 건 또 받는다고 하니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아니 오빠도 돈 3천이고 집도 우리 집에서 하는데 무슨 예단을 2천씩이나 요구하는지 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 오더군요. 반상기, 은수저, 명품백, 사돈의 8종까지 아주 목록을 읽으시더군요. 욱하는 마음에 저도 한마디 하기를 그럼 저 예물은 까르띠에서 할게요 그랬습니다. 사실 예물은 까르띠에서 맞추고 싶었어요. 솔직히 결혼 예물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싸가지 없는 애랍니다. 하신 나머지 말씀은 그냥 묻어둘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예단을 왜 바라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도 제가 해가는데 솔직히 과하신 것 같다고 하니까 저희 집 잘 사는데 막내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시네요. 저희 집 땅 파면 돈 나오는 집 아닙니다. 다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이룩하신 거고 저 그 재산에 털끝만큼 관심 없거든요. 설사 땅 파면 돈 나오는 집이라도 하더라도 아들 장가를 빌미로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속물이신 거죠. 절 무슨 로또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빠 만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솔직하게 말해라. 오빠 시댁에 용돈 얼마나 드리고 있냐고 물으니까 한 달에 100만원 드리고 있다네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두 분 다 멀쩡하게 일하시는데 왜 100만원씩이나 드리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라며 그때부터는 짜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난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오빠가 화를 내더군요. 자기 월급인데 제가 무슨 참견하냐고 합니다. 순간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 집도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니까 혼수는 오빠가 해와라. 이게 맞지 않겠냐. 난 혼수도 내가 할 생각이 없다.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 다 빚이지 공으로 주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우리 집 규모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저희 신행 갈 때 본인들도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결혼으로 그동안 못하신 거 한풀이라도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이 결혼 모르는 게 답이겠죠? 오빠 하나 믿었는데 이제 오빠도 못 믿겠고요. 이번 기회에 오빠의 효심도 제대로 알아버린 것 같아 다시 보이고 그러네요. 그냥 속상합니다. 청첩장 돌리기 직전이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사람들한테 결혼식을 번복하는 거는 창피하고 만다고 하더라도 성격 차이도 아니고 주변 상황 때문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글프고 짜증이 납니다. 진심 어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후기입니다. 여러분 저 파혼했습니다. 리플 중 말처럼 파혼이란 것도 없었네요.
아직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었으니까요.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 어젯밤새 리플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폰을 켜보니까 정말 엄청 전화가 와 있더군요. 문자함이 꽉 차서 3장에 넘어가 있더군요. 이야기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등등 어쩜 예상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이야기만 하는지 아침에 회사에 전화해서 결근했고요. 그날 가족들이랑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제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포기한 거였거든요. 제가 아직 사람 보는 눈을 못 키웠나 봅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을 때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고 일단 보자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찾아오지 말라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나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요일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마칠 때 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뛰어와서 절 붙잡더군요.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제 차 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그러는데 새벽까지 기다렸다나요? 모르는 차 번호라서 물어봤더니 대강 설명했던 모양이에요. 수요일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미치겠더군요. 업무상 받아야 할 전화도 있어서 폰도 못 거두고 진짜 그날 퇴근하고 내려가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예비시댁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참에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하자는데 일단 갔습니다. 큰 오빠 보고 데리러 와달라고 문자 넣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예단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에 저한테 당연히 명품백 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요. 제가 입 안 열고 있으니까 답답하셨는지 주절주절 이야기하시더군요.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며칠 사이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차게 식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진짜 그냥 이상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저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 축복해 주셨나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 안 바뀌고 이 이후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빠한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저 이제 오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그래야겠냐고 하시면서 너도 아들 가져봐야 내 심정 안다면서 자기를 이해해 달라네요. 그냥 짜증나서 있는데 큰오빠한테서 전화 왔길래 전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급하게 따라 나오시더군요. 밖에 나와서 제 손목을 자꾸 잡으려고 하시길래 뿌리쳤습니다. 제가 예의에 어긋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렇게 신랑이 하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와서 화를 내더군요. 우리 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그쪽 집하고 이제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만 우리 땡땡이 괴롭히세요 하고 목소리 높이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아직 연락이 오고 있지만 저희 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헤어지는 걸 말로 내뱉으니 오히려 이상하게 속 시원하네요. 뭘 보고 그 남자 하나만 믿었냐 하는 글이 많아서 덧붙이는데, 그리고 오빠하고는 같은 대학교 출신이고요. 담배 안 피고 술 잘 안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사실 성실하기도 하고요. 제가 담배 안 피는 남자가 이상형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끝내게 된 게 사실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아닌 것 같을 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본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법이니 이번 예단일은 그냥 넘겼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끝내게 됨을 제 인생을 위해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요. 저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볼게요. 후기 2. 혹시 이 글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네요. 벌써 참 오래전 일이 되었다는 게 날짜를 보니 실감이 납니다. 저 결혼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작년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생을 함께하게 될 사람이네요. 사실 그때 그 사람을 보내면서도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한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동안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었죠.
오히려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없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겁없이 썼던 걸 생각하니 지금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인연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건지 결혼할 남자친구는 정말 저와 취미가 비슷합니다. 집안 환경이 검소한 것도 비슷하고요. 사소한 점에서 배려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이해심이 깊고 책임감이 제일 장점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 안에 남아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겁내던 저의 손을 말없이 잡아준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네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풍부해졌다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저 만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해준답니다. 결정적으로 전 지금의 시부모님에게도 매우 만족하고 예상되는 미래에도 만족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제가 밍크 사드렸더니 밍크는 필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는 못 입겠다고 하시면서 신경 써서 골랐을 텐데 거절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답니다. 대신 그날 같이 백화점 가서 좋은 정장 한 벌 해드리고 피부 관리샵 가서 마사지하고 왔네요. 예물하러 가는 날도 너무 신경 써서 해주셔서 제가 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신혼집 꾸미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제게도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매우 만족해 하시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모르는 줄 아시지만 몰래 남자친구에게 양복 한 벌을 해주셨더군요. 집안 환경이 비슷해야 잘 맞다는 말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행복합니다. 제게 충고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제목만 보고 파혼한다 해놓고 결국엔 자기 무덤 파는구나 싶어서 본인 팔자 본인이 만드는 거니 잘 살아보세요 라고 쓰려고 들어와 봤는데 너무 잘 됐네요. 저 솔직히 그때 그 글 보고 열폭해서 댓글 달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신다니 완전 축하드립니다. 내 생각엔 제일 후련한 후기인 듯 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